차가운 가을바람이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쓸고 지나가는 오후, JH그룹의 회장 강지훈은 여느 때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자신의 전용 세단 뒷좌석에 앉아 있었다. 그의 시선은 창밖의 번잡한 도시 풍경을 향해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그 어디에도 머물러 있지 않았다. 30대 중반의 나이에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 대기업을 이끄는 그는 성공의 정점에 서 있었지만 그의 내면은 누구도 엿볼 수 없는 깊은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차가 멈춘 곳은 그가 매년 개인적으로 후원하는 새희망 보육원 앞이었다. 화려한 도심과는 조금 떨어진 조용한 곳에 자리한 이곳은 지훈에게 있어 의무이자 어쩌면 아주 희미한 속죄의 장소였다. 그는 차에서 내리며 깔끔하게 다려진 검은색 슈트 매무새를 가다듬었다. 그의 등장에 보육원 원장인 박 여사가 버선발로 뛰어나왔다. 회장님, 이렇게 바쁘신데 또 직접 걸음해 주셨군요. 연례 행사일 뿐입니다. 원장님, 아이들은 잘 지내고 있습니까? 지훈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낮고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다. 그는 박 원장의 안내를 받아 보육원 안으로 들어섰다.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와 떠드는 소리가 복도를 가득 메웠지만 그 소음은 지훈의 견고한 내면의 벽을 뚫지 못했다. 그는 준비해온 선물과 후원금을 전달하고 의례적인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의 재롱을 지켜보았다. 모든 것이 예상된 시나리오대로 흘러갔다. 바로 그 순간까지는 그의 시선이 한쪽 구석에 멈췄다. 다른 아이들처럼 떠들거나 장난치지 않고 창가에 조용히 앉아 책을 읽고 있는 작은 여자아이가 있었다. 아이는 대여섯 살쯤 되어 보였다. 가을 햇살이 아이의 까만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비추었고 그 모습은 마치 한 폭의 정적인 그림 같았다. 지훈은 자기도 모르게 그 아이에게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아이는 인기척을 느꼈는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지훈은 숨을 멈췄다. 아이의 눈은 나이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깊고 고요했다. 슬픔도 기쁨도 아닌 세상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한 그런 눈이었다. 그 맑고 검은 눈동자가 자신을 똑바로 응시하자 지훈은 평생 느껴본 적 없는 기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마치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찾은 듯한 혹은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인 듯한 강렬한 이끌림이었다. 이름이 뭐니 지훈은 자신이 아이에게 말을 걸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아주 조금 부드럽게 떨리고 있었다. 아이는 잠시 지훈을 바라보다가 작은 입술을 열었다. 유나예요. 유나. 그 이름을 입안에서 굴리는 순간 지훈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익숙한 이름이었지만 어디서 들어봤는지는 기억나지 않았다. 그는 아이 옆에 조심스럽게 무릎을 굽히고 앉았다. 무슨 책을 읽고 있었니? 별에 대한 책이에요. 유나는 책 표지를 보여주었다. 어린아이가 읽기에는 다소 어려워 보이는 천문학 책이었다. 별을 좋아하니? 네, 별은 멀리 있지만 항상 그 자리에 있으니까요. 아이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지훈의 가슴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항상 그 자리에 있다. 그 말은 지훈이 지난 8년간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안정감이었다. 그는 유나의 작은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오똑한 코, 굳게 다문 입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를 사로잡은 깊은 눈매. 그 모든 것이 낯설지 않았다. 마치 자신의 모습을 거울로 보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그때 박 원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회장님, 그 아이는 유나라고 합니다. 7살이고 이곳에 온 지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7살. 지훈은 나이를 되뇌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빠르게 계산되기 시작했다. 8년 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시간과 맞물리는 숫자였다. 어머니가 사정이 너무 어려워져서 잠시 맡기게 되었습니다. 곧 다시 데리러 오겠다고 했지만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박 원장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다. 지훈은 유나에게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물었다. 입양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박 원장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강지훈 회장은 지금까지 수많은 후원을 했지만 단 한 번도 특정 아이에게 개인적인 관심을 보인 적이 없었다. 하물며 입양이라니. 네, 회장님. 그게 무슨... 이 아이
내가 입양하고 싶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지금 당장 알아봐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충동적인 결정이었지만 단 한순간의 후회도 없었다. 그는 이 아이를 자신의 곁에 두어야만 했다. 마치 그것이 자신의 잃어버린 조각을 맞추는 유일한 방법인 것처럼. 며칠 후 지훈은 비서인 김동현 실장과 함께 보육원 원장실을 다시 찾았다. 입양을 위한 서류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었고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친모의 양육 포기 각서에 최종 서명을 받는 일이었다. 박 원장은 유나의 어머니와 약속을 잡아두었다고 했다. 잠시만 기다리시면 곧 도착할 겁니다. 아이 엄마가 마음의 준비를 하느라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더군요. 지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유나의 어머니가 어떤 사람일지 궁금하지 않았다. 그의 관심은 오직 유나, 그 아이에게만 향해 있었다. 잠시 후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한 여자가 안으로 들어왔다. 여자는 낡고 해진 옷을 입고 있었고 오랜 고생에 찌든 얼굴은 창백했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었다. 그저 세상의 모든 무게를 짊어진 듯한 가녀린 어깨만이 안쓰러워 보였다. 박 원장이 그녀를 의자에 앉히며 말했다. 유나, 엄마, 이쪽은 앞으로 유나를 돌봐주실 분이세요. 유나의 미래를 위해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여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더 깊이 숙였다. 그녀의 손이 무릎 위에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지훈은 무감각한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김 실장이 내민 서류를 테이블 위로 밀었다. 이곳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여전히 냉정하고 사무적이었다. 여자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어들었다. 그녀가 서류 위로 몸을 숙이는 순간 고개를 가리고 있던 머리카락이 옆으로 흘러내리며 옆모습이 드러났다. 그 순간 지훈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익숙한 턱선, 희미하게 기억나는 콧날. 지훈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설마 아닐 거야.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 알 수 없었던 사람이 이런 모습으로 이런 곳에서 나타날 리가 없었다. 잠깐. 지훈이 자신도 모르게 내뱉은 말에 여자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지훈은 마른 침을 삼키며 거의 명령에 가까운 목소리로 말했다. 고개 들어보세요. 여자는 망설였다. 그녀의 어깨가 더욱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순간을 마주한 사람처럼. 지훈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여자에게 다가갔다.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요동치고 있었다. 당신 누구야? 고개 들어보라고. 결국 여자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얼룩진 창백한 얼굴, 깊은 절망이 서린 눈동자, 그리고 세월의 흔적이 새겨졌지만 여전히 지훈의 기억 속에 박혀있는 바로 그 얼굴. 한서연, 8년 전 그의 세상의 전부였고 그의 세상을 무너뜨리고 사라졌던 여자. 지훈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숨 쉬는 것조차 잊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어떻게? 왜? 네가 왜 여기에? 수만 가지 질문이 폭풍처럼 몰아쳤지만 단 하나의 단어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서연은 지훈을 보고 체념과 고통이 뒤섞인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리고 그녀는 지훈의 남은 이성마저 완전히 파괴해버릴 한마디를 내뱉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지만 지훈의 귀에는 천둥처럼 울렸다. 오랜만이네요. 지훈 씨. 서연은 떨리는 시선으로 지훈과 자신이 서명하려던 서류를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는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마지막 진실을 토해냈다. 그 아이 입양하실 필요 없어요. 유나는 회장님의 친딸이에요. 세상은 소리를 잃었다. 강지훈의 귀에는 오직 자신의 심장이 격렬하게 울리는 소리와 혈관을 타고 흐르는 피의 날카로운 소음만이 들릴 뿐이었다. 회장님의 친딸이에요. 한서연의 그 한마디는 견고했던 그의 세계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강력한 폭탄이었다. 그는 멍하니 서서 서연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8년의 세월이 그녀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그의 기억 속에 각인된 슬픈 눈빛만은 그대로였다. 뭐라고 했어? 지금
지훈의 목소리는 분노인지 절망인지 모를 감정으로 거칠게 갈라져 나왔다. 그의 옆에 서 있던 김동현 실장과 보육원 원장은 이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다. 서연은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모든 것을 털어놓은 자의 공허한 평온함이 그녀의 얼굴에 서려 있었다. 들은 그대로예요. 유나는 당신 딸이라고요. 8년 전 우리가 헤어지고 나서야 알았어요. 지우는 실소했다. 코웃음이 그의 입술 사이로 터져나왔다. 내 딸 나를 버리고 아무런 설명도 없이 사라져버린 여자가 이제 와서 내 딸이라고 장난하는 건가?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가 서연의 가슴에 밝혔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눈을 감았다 떴다. 장난이 아니에요. 그럴 수만 있었다면 좋았겠죠. 하지만 이건 지독한 현실이에요. 지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돌아서서 사무실 벽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풍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의 손등에서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는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못했다. 그의 마음속에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배신감, 분노, 혼란, 그리고 그 모든 감정의 밑바닥에서 아주 희미하게 피어오르는 7살짜리 딸에 대한 기묘한 책임감. 그는 심호흡을 하며 간신히 이성을 붙잡았다. 그는 강지훈이었다.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냉철함을 잃지 않는 JH그룹의 총수였다. 그는 김동현 실장을 돌아보며 차갑게 명령했다. 김 실장, 당장 두 사람을 내 차에 태워. 여기서는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어. 그리고 그는 박 원장에게 고개를 돌렸다. 오늘 있었던 일은 그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마십시오. 입양 절차는 전면 보류합니다. 아니, 취소합니다. 그의 말에 박 원장은 고개만 연신 끄덕였다. 감히 대한민국 최고 기업의 회장이 벌이는 개인적인 드라마에 끼어들간 큰 사람은 없었다. 결국 한서연과 유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지훈의 전용 세단에 올랐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지훈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고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낡은 신발끈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오직 유나만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차 안에 고급스러운 내부를 둘러보고 있었다. 아이는 이 숨막히는 어른들의 사정을 전혀 모르는 듯했다. 차가 도착한 곳은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의 펜트하우스였다. 지훈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여러 은신처 중 하나였다. 그는 두 사람을 안으로 들여보내며 말했다. 당분간 여기서 지내. 필요한 건 김 실장에게 말하면 다 구해줄 거야. 외부와의 연락은 일절 금지야. 특히 유나는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어. 서연은 이 모든 상황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월세가 밀려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던 그녀가 지금은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에 서 있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죠? 내 딸일지도 모르는 아이와 그 엄마를 길바닥에 난개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당신에게 물어볼 게 산더미 같으니까. 지훈은 날카로운 눈으로 그녀를 쏘아보았다. 유나는 일단 방에 가서 쉬게. 김 실장이 유나를 가장 큰 방으로 안내했다. 아이는 낯선 환경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칭얼거림 없이 조용히 따라 들어갔다. 문이 닫히고 거실에 지훈과 서연, 단둘만 남게 되자 비로소 숨겨져 있던 감정들이 폭발하기 시작했다. 이제 말해봐. 8년 전 대체 왜 사라진 거지? 지훈이 먼저 침묵을 깼다. 내가 당신을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알아온 서울을, 아니 온 나라를 이잡듯 뒤졌어. 그런데 당신은 그림자 하나 남기지 않고 사라졌지.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말할 수 없었어요. 말할 수 없었다고. 그게 변명이 된다고 생각해. 우리는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였어. 그런데 하루아침에 편지 한 장 없이 사라지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다. 8년간 억눌러왔던 원망과 분노가 터져나왔다. 당신은 몰라요. 서연도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당신이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사진을 봤을 때 내 세상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당신은 모른다고. 당신이 날 배신했다고 생각했어. 지훈은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배신 내가 무슨 소리야. 난 단 한순간도 당신 외에 다른 여자를 마음에 둔 적 없어. 거짓말. 그럼
그 사진들은 뭔데요? 당신이 JH그룹의 경쟁사인 태성그룹 딸과 다정하게 호텔에서 나오는 사진, 약혼 기사가 실린 신문 스크랩. 그 모든 게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서연의 말에 지훈의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다. 태성그룹 분명 8년 전 태성그룹과의 인수합병 문제로 몇 번 만난 적은 있었지만 사적인 만남은 결코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상황을 조작하고 그 조작된 증거를 서연에게 흘린 것이 분명했다. 그건 오해야. 전혀 사실이 아니야. 지훈은 단호하게 말했다. 누가 당신에게 그런 걸 보여준 거지? 말해봐. 당장.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이미 모든 건 끝나버렸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일 후에 임신 사실을 알았어요. 당신을 찾아가 모든 걸 확인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당신을 배신자라고 생각하면서도 차마 아이를 지울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도망쳤어요. 당신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아주 먼 곳으로. 그녀는 지난 8년간의 삶을 띄엄띄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온갖 굳은 일을 하며 홀로 아이를 키워온 세월이었다. 식당, 주방 보조, 공사장 인부, 청소부.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했다. 하지만 세상은 혼자인 여자에게 가혹했다. 사기를 당해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사채업자들의 협박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그들이 유나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어요. 내 딸을 위험하게 만들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보육원에 보낸 거예요. 적어도 그곳은 안전할 테니까 내가 없으면 유나는 더 좋은 부모를 만나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서연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지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심장은 차갑게 식어버렸다. 한 여자의 인생이, 그리고 자신의 아이의 인생이 누군가의 악의적인 계략으로 인해 완전히 망가져버렸다. 분노가 그의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그때 방문이 살짝 열리고 유나가 조그만 얼굴을 내밀었다. 엄마, 배고파요. 그 순간 거실을 가득 메웠던 살벌한 기운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지훈의 시선이 유나에게로 향했다. 아이는 낯선 곳에서도 엄마를 찾는 그저 평범한 7살짜리 아이였다. 지훈은 자기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최고급 빌트인 냉장고를 열었지만 안에는 생수와 와인 몇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실장, 당장 여기로 아이가 먹을 만한 것 좀 사와. 죽이랑 따뜻한 우유 같은 걸로. 전화를 끊고 돌아섰을 때 서연과 유나가 그를 놀란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특히 서연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서려 있었다. 냉혈한으로 알려진 강지훈 회장이 방금 전까지 자신에게 불같이 화를 내던 남자가 아이를 위해 음식을 챙기는 모습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림이었다. 지훈은 헛기침을 하며 어색하게 시선을 피했다. 그는 다시 유나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책을 좋아하던 모습, 나이답지 않게 깊던 눈빛, 그리고 무심한 듯 하면서도 날카로운 관찰력. 그 모든 것이 자신을 빼닮아 있었다. 피는 속일 수 없다는 옛말이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복잡한 감정이 그의 마음을 헤집었다. 이 아이가 정말 내 딸이라면, 그렇다면 나는 지난 7년간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전혀 하지 못한 것이다. 내 아이가 세상의 밑바닥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나는 성공의 탑 위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인가. 죄책감이 무겁게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는 서연에게 말했다. 일단 유전자 검사부터 할 거야.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당신과 아이는 여기서 절대 나갈 수 없어. 그리고 당신을 그렇게 만든 놈들, 내가 반드시 찾아낼 거야. 내 인생을 망가뜨린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테니까.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서연과 유나를 지키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의 눈을 보며 아주 오랜만에 희미한 안정감을 느꼈다. 8년간 그녀를 짓눌러왔던 거대한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복수의 칼을 갈기 시작했다. 그의 딸과 사랑했던 여자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보이지 않는 적, 그 정체를 밝혀내기 위한 그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JH그룹의 심장부인 70층짜리 본사 건물의 최상층은 얼음 같은 정적으로 가득했다. 강지호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의 눈은 충혈되었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날카롭게 벼려져 있었다. 펜트하우스에 설치된 CCTV를 통해 그는 잠든 유나와 딸의 곁을 지키며 불안한 듯 뒤척이는 한서연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8년 만에 그의 삶에 다시 나타난 두 사람은 이제 그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존재이자 동시에 그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다. 유전자 검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오후에 나올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우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린 상태였다. 유나의 얼굴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았을 때, 서연의 절망적인 고백을 들었을 때 그는 이미 유나를 자신의 딸로 받아들였다. 검사 결과는 단지 법적인 확인 절차일 뿐 그의 결심을 바꾸지는 못할 터였다. 그는 인터컴 버튼을 눌렀다. 김 실장, 지금 바로 내 사무실로. 채 1분도 되지 않아 그의 충직한 비서이자 오른팔인 김동현 실장이 문을 열고 들어섰. 김 실장은 어젯밤의 충격적인 사건에도 불구하고 흐트러짐 없는 모습이었다. 부르셨습니까? 회장님. 지우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한서연 씨의 지난 8년간의 행적을 샅샅이 조사해 어디서 살았고 무슨 일을 했고 누구를 만났는지 아주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놓치지 말고 전부 알아내. 특히 그녀가 어떻게 빚을 지게 됐는지, 그 채권자의 정체가 누구인지가 가장 중요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력과 자원을 사용해 오늘 안으로 중간 보고를 받기를 원한다. 알겠습니다. 김 실장은 짧게 대답하고는 소리 없이 사무실을 나갔다. 그는 강지훈이 어떤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알았다. 지훈의 차가운 목소리, 이면에 들끓고 있는 용암 같은 분노를 그는 느낄 수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뒷조사가 아니었다. 거대한 폭풍의 서막이었다. 김 실장의 정보팀은 대한민국 최고 수준이었다. 국가정보기관의 버금가는 정보력과 실행력을 갖춘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한서연이라는 한 개인의 8년간의 삶은 조각난 퍼즐처럼 하나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오후가 되자 김 실장이 첫 번째 보고서를 들고 지훈의 앞에 섰다. 한서연 씨는 지난 8년간 총 17번 주소지를 옮겼습니다. 대부분 보증금 없는 월세방이나 여관, 심지어 찜질방을 전전한 기록도 있습니다. 직업은 식당 보조, 건설 현장 잡부, 가사 도우미 등 20가지가 넘습니다. 한 곳에 오래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도망치듯 거처를 옮긴 흔적이 역력합니다. 지훈은 주먹을 꽉 쥐었다. 보고서에 적힌 건조한 텍스트 하나하나가 그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가 성공 가도를 달리는 동안 서연과 그의 딸은 사회의 가장 어두운 밑바닥에서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고 있었다. 빚은 어떻게 된 건가? 3년 전 작은 분식집을 열었다가 동업자에게 사기를 당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지만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불법 사채에 손을 댄 것 같습니다. 채권자는 아폴론 캐피탈이라는 대부업체입니다. 아폴론 캐피탈, 지훈의 미간이 좁혀졌다.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다. 네, 표면적으로는 합법적인 대부업체로 등록되어 있지만 실상은 악질적인 사채업자들과 연계된 기업형 조직입니다. 살인적인 이자율과 비인간적인 채권 추심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저희가 확보한 정보에 따르면 그들은 한서연 씨에게 딸을 빌미로 협박을 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용히 돈을 갚지 않으면 딸의 눈에 피눈물이 나게 해주겠다는 식의 녹취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그 순간 지훈의 눈빛이 차갑게 돌변했다. 그의 딸을, 감히 그의 딸을 건드렸단 말인가. 사무실의 온도가 몇 도는 내려간 듯한 착각이 들 정도의 살기가 그에게서 뿜어져 나왔다. 그 아폴론 캐피탈이라는 놈들, 뿌리까지 파헤쳐 자금 출처, 실소 유주, 연계된 정치인이나 비호 세력이 있다면 그것까지 전부 먼지 한 톨까지 털어내. 김 실장은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현재 추적 중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아폴론 캐피탈은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통해 자금 세탁과 소유 구조를 복잡하게 위장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들의 정체를 필사적으로 숨기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숨기려는 자는 반드시 흔적을 남기는 법이지. 바로 그때 지훈의 개인 휴대폰이 울렸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연락이었다. 지훈은 짧게 통화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표정에는 어떤 변화도 없었지만 김 실장은 그가 내릴 결론을 이미 알고 있었다. 1시간 후 검사 결과지를 손에 쥔 지훈은 다시 자신의 사무실 의자에 앉았다. 친자관계, 성립 확률 99, 9899. 그 숫자는 그의 분노에 확실한 명분을 부여했다. 이제 그는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한 여자를 사랑했던 남자로서 이 모든 비극을 설계한 자에게 피해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 밤이 깊어졌다. 김 실장이 다급한 표정으로 다시 사무실에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다. 회장님, 아폴론 캐피탈의 실소 유주를 거의 다 추적했습니다. 자금의 흐름이 마지막으로 향하는 곳은 여기입니다. 김 실장이 태블릿 화면을 지훈에게 보여주었다. 복잡하게 얽힌 기업 지배 구조도에 가장 정점에 있는 이름, 그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지훈의 눈이 번뜩였다. 최태석, 태성그룹의 회장. 8년 전 지훈이 막 사업을 확장하던 시절부터 사사건건 그의 발목을 잡았던 숙적, 그리고 서연이 말했던 자신과 호텔에서 나오는 사진 속 여자의 아버지, 모든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았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8년 전 최태석은 자신의 딸을 이용해 지훈과 서연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는지 8년이 지난 지금은 악랄한 사채업자를 동원해 서연을 벼랑 끝까지 몰아붙여 그의 딸까지 빼앗으려 했던 것이다. 사업상의 경쟁을 넘어 한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려는 악마적인 계획이었다. 하하. 지훈의 입에서 차가운 웃음이 터져나왔다. 그 웃음소리는 분노를 넘어선 경멸과 살의를 담고 있었다. 그는 최태석의 오만함을 비웃었다. 감히 자신을 상대로 이런 추악한 짓을 벌이고도 무사할 것이라고 생각했단 말인가. 지훈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통유리 창가에 서서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빌딩의 불빛들이 마치 그가 밟고 올라서야 할 적들의 목처럼 보였다. 그는 김 실장을 돌아보며 지독할 정도로 차분한 목소리로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지금부터 목표는 최태석이다. 네, 회장님. 그가 벌이고 있는 모든 사업, 그의 자금 흐름, 그의 약점, 그가 숨기고 있는 모든 추악한 비밀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찾아내 그의 숨통을 끊을 수 있는 가장 날카로운 비수를 찾는 거야. 지훈의 눈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젖어 있지 않았다. 그곳에는 오직 목표물을 포착한 최상위 포식자의 냉혹한 빛만이 존재했다.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리고 그 전쟁의 끝에서 최태석은 자신이 괴물로 만든 것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거야. 그의 선전포고는 칠흑 같은 서울의 밤하늘에 조용히 그러나 무겁게 울려 퍼졌다. 강지훈의 반격은 신속하고 무자비했다. 그는 최태석이라는 거대한 산을 무너뜨리기 전에 그 산의 뿌리를 갉아먹는 성가신 벌레들부터 처리하기로 했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단연 아폴론 캐피탈이었다. 다음 날 아침 김동현 실장은 강지훈의 지시에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였다. JH그룹의 법무팀과 자금팀이 동시에 투입되었다. 그들은 먼저 한서연의 채무원금을 아폴론 캐피탈에 계좌해 강지훈이라는 이름으로 정확하게 송금했다. 이것은 단순한 빚의 청산이 아니었다. 이제 이 여자는 내 소유인이 더 이상 건드리지 말라는 명백한 경고였다. 돈이 입금된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아폴론 캐피탈 사무실에는 금융감독원과 국세청 직원들이 들이닥쳤다. 김 실장이 지난밤 사이에 정리해 넘긴 아폴론 캐피탈의 불법 자금 흐름과 탈세 혐의에 대한 증거 자료가 기폭제가 된 것이다. 갑작스러운 압수수색에 사무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동시에 어둠의 세계에서는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지훈이 동원할 수 있는 비공식적인 라인을 통해
아폴론 캐피탈의 하부 조직을 움직이던 폭력배들에게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되었다. JH그룹 강지훈 회장의 심기를 건드린 대가가 무엇인지 오늘부로 깨닫게 될 것이다. 그 메시지는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그들의 돈줄이었던 불법 도박장과 유흥업소들이 일제히 경찰의 단속을 받았고 조직의 간부들은 과거에 저질렀던 범죄 혐의로 줄줄이 체포되기 시작했다. 그 모든 과정은 단 하루 만에 이루어졌다. 8년 동안 한서연을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거대한 그림자는 강지훈의 손짓 한 번의 먼지처럼 사라져버렸다. 그 시각 펜트하우스에 머물던 서연은 뉴스 속보를 통해 아폴론 캐피탈이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접했다.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자신을 그토록 괴롭히던 악마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며 그녀는 강지훈이라는 남자가 가진 힘의 크기를 비로소 실감했다. 그것은 단순한 부자의 권력이 아니었다. 세상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의 신에 가까운 권능이었다. 그날 오후 지훈이 펜트하우스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서연에게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단지 한마디를 던졌다. 짐 챙겨 다른 곳으로 옮길 거니까. 그가 준비한 새로운 거처는 서울 근교의 한적한 강변에 위치한 철통 같은 보안을 자랑하는 개인 별장이었다. 높은 담벼락과 최첨단 보안 시스템, 24시간 상주하는 경호원들까지. 그곳은 외부 세계로부터 완벽하게 차단된 하나의 요새였다. 여기라면 아무도 당신과 유나를 건드릴 수 없을 거야. 서연은 거대한 성과 같은 별장을 둘러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자신을 짓누르던 위협에서 벗어난 안도감, 그리고 동시에 황금으로 만들어진 세상에 갇힌 듯한 답답함. 그녀는 자신과 딸의 운명이 이제 완전히 강지훈의 손에 달려있음을 깨달았. 며칠간의 시간이 흘렀다. 지훈은 최태석의 숨통을 조일 결정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데 몰두했고 서연과 유나는 낯선 환경에 조금씩 적응해 나갔다. 지훈은 바쁜 와중에도 매일 저녁 별장을 찾았. 그는 서연과는 여전히 어색한 침묵을 지켰지만 유나에게는 조금씩 다가가려 노력했다. 그는 유나가 좋아하던 천문학책의 최신판을 구해다 주었고 아이가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는 최고급 미술 도구를 방 안 가득 채워주었다. 하지만 유나는 여전히 그에게 마음의 문을 쉽게 열지 않았다. 아이는 그저 조용히 고맙습니다, 아저씨 라고 말할 뿐이었다. 아저씨라는 호칭이 지훈의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지만 그는 내색하지 않았. 7년의 부재는 그렇게 쉽게 메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전의 날이 다가왔다. 대한민국 경제계의 거물들이 모두 모이는 전국경제인연 앞에 신년 포럼이 최고급 호텔 연회장에서 열렸다. JH그룹의 강지훈과 태성그룹의 최태석, 두 라이벌 기업의 총수가 한자리에서 마주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지훈은 평소보다 더욱 완벽하게 다듬어진 모습으로 연회장에 들어섰다. 그의 등장은 모든 이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젊고 성공했으며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지닌 그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기업인들에게 경애와 질투의 대상이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면서도 그의 시선은 단 한 사람, 연회장 중앙에서 다른 재벌 총수들과 웃으며 담소를 나누고 있는 최태석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최태석은 60대 초반의 노회한 사업가였다. 탐욕과 오만함이 그의 얼굴에 깊게 새겨져 있었다. 그는 지훈의 시선을 느꼈지만 애써 무시하며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었다. 아폴론 캐피탈 건으로 약간의 타격은 있었지만 그는 그것이 강지훈의 소행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그저 운 나쁜 세무조사 정도로 치부하고 있었다. 지훈은 와인잔을 든 채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지훈이 다가오자 최태석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다.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적대감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최 회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건강은 어떠신지요? 지훈의 목소리는 지극히 정중했지만 그의 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최태석은 인자한 미소를 가장하며 답했다. 오, 강 회장 아닌가? 젊은 사람이 아주 승승장구하는 걸 보니 내 마음이 다 흐뭇해. 그의 말투에는 젊은 경쟁자를 얕보는 기색이 역력했다.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다
회장님 같은 선배님들께서 잘 닦아놓으신 길 덕분이지요. 지우는 가볍게 와인잔을 부딪혔다. 그런데 최근에 태성그룹에서 금융업 쪽으로 사업을 다각화하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시도더군요. 최태석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아폴론 캐피탈이 떠올랐지만 그는 애써 태연한 척했다. 현명한 사업가라면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탐색해야 하는 법이지. 강 회장처럼 젊은 사람은 아직 이해하기 힘든 깊이가 있는 법이야. 물론입니다. 지훈은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는 보는 사람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어떤 기회는 재무제표에 보이지 않는 위험을 동반하기도 하더군요. 특히 자기 소유가 아닌 것에 투자를 할 경우에는 말입니다. 아주 값비싼 실수가 될 수도 있지요. 자기 소유가 아닌 것. 그 말에 최태석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강지훈의 말이 단순한 사업적 조언이 아님을 직감했다. 강지훈의 눈빛은 마치 자신의 가장 깊은 비밀을 꿰뚫어보는 듯했다. 지훈은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리고 오직 최태석에게만 들릴 정도로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저는 빚을 받으러 다니는 것을 꽤 좋아합니다. 최 회장님, 원금은 물론이고 연체된 이자까지 아주 철저하게 계산해서 받아내지요. 빚이라는 단어에 최태석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아폴론 캐피탈의 몰락은 우연이 아니었다. 바로 눈앞에 이 젊은 괴물이 벌인 일이었다. 하지만 왜 어떻게 지우는 최태석의 혼란스러운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마지막 일격을 날렸다. 그러니 앞으로는 포트폴리오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시는 게 좋을 겁니다. 사소한 부실 채권 하나가 애써 쌓아올린 제국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으니까요. 말을 마친 지우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몸을 돌려 다른 사람들에게로 향했다. 그의 등 뒤에 남겨진 최태석은 와인잔을 든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강지훈이라는 젊은 사자에게서 공포를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사업적 경쟁이 아니었다.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강지훈은 전쟁을 선포했다. 자신의 방식대로, 가장 우아하고 잔인한 방식으로. 그리고 최태석은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을 건드렸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고 있었다. 최태석에게 선전포고를 날린 후 강지훈의 일상은 두 개의 세계로 나뉘었다. 낮에는 JH그룹의 냉철한 총수로서 최태석의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치밀한 전략을 수립했다. 그의 지휘 아래 JH그룹의 핵심 인재들은 태성그룹의 재무구조, 투자 내역, 계열사 간의 내부 거래 등 모든 것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그것은 조용하지만 거대한 전쟁의 서막이었다. 하지만 밤이 되어 강변의 별장으로 돌아오면 그는 또 다른 세계의 문을 열어야 했다. 그곳에서 그는 더 이상 세상을 호령하는 제왕이 아니었다. 그는 어색하고 서툰 7살짜리 딸을 둔 초보 아빠 강지훈일 뿐이었다. 초반 며칠 동안 지훈과 유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했다. 지훈은 세상에서 가장 비싼 장난감과 최고급 동화책을 사다 주었지만 유나의 마음을 얻는 방법은 알지 못했다. 그는 유나에게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무슨 놀이를 함께 해야 할지 몰라. 그저 멀리서 아이를 지켜보기만 했다. 유나 역시 낯선 아저씨의 존재가 불편한 듯 엄마인 서연의 뒤에 숨거나 방에서 나오지 않는 시간이 많았다. 변화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어느 날 저녁, 지우는 서재에서 태성그룹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때 문틈으로 조그만 그림자가 비치는 것을 발견했다. 유나가 문가에 서서 안을 빼꼼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들어오렴. 지우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유나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안으로 들어왔다. 아이의 손에는 스케치북이 들려 있었다. 이리 와서 앉아봐. 지우는 자신의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다. 유나는 말없이 다가와 의자에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지우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마른 침을 삼켰다. 뭘 그리고 있었니? 유나는 대답 대신 스케치북을 그에게 내밀었다. 그곳에는 밤하늘이 그려져 있었다. 수많은 별들 가운데 유난히 크고 밝은 별 하나가 있었고 그 옆에는 조금 작은 별이 꼭 붙어 있었다. 하지만 저 멀리 한참 떨어진 곳에
또 다른 별 하나가 외롭게 반짝이고 있었다. 엄마 별이랑 유나 별이에요.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저 멀리 있는 건 아빠 별. 지훈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그림 속 외로운 별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7년. 그가 딸의 하늘에서 잃어버린 시간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아빠 별은 왜 저렇게 멀리 있니? 길을 잃어버렸나 봐요. 유나의 대답은 아이처럼 순수했지만 그 어떤 비수보다도 지훈의 마음을 아프게 찔렀다. 그날 이후 지훈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값비싼 선물로 아이의 환심을 사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의 시간을 유나에게 주기 시작했다. 그는 밤늦게까지 일하는 대신 저녁 시간을 비워두었고 서툰 솜씨로 유나의 저녁 식사를 직접 챙기기도 했다.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계란 프라이는 보기 좋게 타버렸지만 유나는 그가 만들어준 음식을 작은 입으로 오물거리며 맛있게 먹어주었다. 어느 주말 오후에는 그는 유나를 데리고 별장 정원으로 나갔다. 그는 유나가 천문학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고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밤하늘의 별자리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북극성과 북두칠성, 카시오페이아 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JH그룹 회장의 냉철한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저 딸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평범한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유나는 그의 무릎에 앉아 반짝이는 눈으로 그의 설명을 들었다. 그리고 그날 밤 유나는 잠들기 전 그에게 처음으로 말했다. 아저씨, 오늘 재미있었어요. 여전히 아저씨였지만 그 말 한마디에 지훈은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기분을 느꼈다. 굳게 닫혀있던 유나의 마음의 문이 아주 조금 열리는 순간이었다. 한서연은 그 모든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아폴론 캐피탈을 단 하루 만에 정리해버리던 무자비한 남자의 모습과 타버린 계란 프라이를 앞에 두고 어쩔 줄 몰라 하던 남자의 모습. 그 두 모습이 한 사람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그녀는 지훈이 유나에게 서툴지만 진심으로 다가가는 모습을 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8년 동안 지훈을 원망했다. 자신을 배신하고 버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앞에 있는 남자는 그녀가 알던 그 누구보다도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제는 모든 진실을 말해야 할 때라고. 그가 최태석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자신의 딸을 온전히 이해하고 잃어버린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모든 것을 알아야만 한다고. 그날 밤 유나가 잠든 후 서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지훈에게 다가갔다. 그는 창밖의 어두운 강물을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할 말이 있어요. 서연의 목소리에 지훈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8년 전 그날에 대해서 아직 당신에게 말하지 않은 게 있어요. 지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는 말없이 다음 말을 기다렸다. 서연은 심호흡을 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기억의 조각을 꺼내놓기 시작했다. 그날 당신이 태성그룹 딸과 호텔에서 나오는 사진만 본 게 아니었어요. 소포가 하나 도착했어요. 발신인 불명의 소포였죠.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그 안에는 사진 몇 장과 함께 당신의 필체로 쓴 편지가 들어있었어요. 내 필체 지훈의 미간이 깊게 구겨졌다. 난 그런 편지를 쓴 적 없어. 알아요. 이제는 알아요. 그건 정말 정교하게 위조된 가짜 편지였어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걸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서연은 눈을 감았다. 편지의 내용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다. 편지에는 우리가 함께한 시간은 잠시의 불장난이었을 뿐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자신은 원래 있어야 할 자리, 즉 태성그룹의 사위가 될 것이며 나처럼 보잘것없는 여자 때문에 자신의 미래를 망칠 생각이 없다고. 다시는 눈앞에 나타나지 말고 쥐 죽은 듯이 사라져달라고 그렇게 쓰여 있었어요. 지훈은 숨을 멈췄다. 분노가 그의 혈관을 타고 들끓었다. 최태석, 그 악마 같은 인간은 단순히 오해를 만든 것이 아니었다. 그는 서연의 마음에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비수를 꽂아 그녀가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었던 것이다.
지훈에게 연락하거나 사실을 확인할 일말의 희망조차 완전히 꺾어버린 것이다. 왜 그 얘기를 이제야 하는 거야? 지훈의 목소리는 분노로 잠겨 있었다. 무서웠어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모든 것이 당신의 계획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를 떼어내기 위한 잔인한 계획이라고. 당신을 찾아가 따질 용기조차 나지 않았어요. 그저 도망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 8년간의 오해와 고통의 근원. 그것은 최태석이 치밀하게 설계한 하나의 완벽한 연극이었다. 그 연극의 희생자는 한서연과 강지훈, 그리고 세상에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아버지를 잃어버린 강윤아였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의 앞에 섰다. 그는 떨리는 그녀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다. 그것은 연인으로서의 포옹이 아니었다. 오랜 시간 고통받은 영혼에 대한 깊은 위로이자 모든 것을 되돌려 놓겠다는 굳은 맹세였다. 미안해.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너무 늦게 알아서 미안해. 너와 유나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서 정말 미안해. 그의 품에서 서연은 8년 동안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다. 그 울음소리는 잃어버린 세월에 대한 슬픔이자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지훈은 우는 서연을 가만히 안아주며 유나가 잠든 방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욱 차갑고 더욱 단단해져 있었다. 최태석에 대한 그의 분노는 이제 단순한 복수심을 넘어섰. 그것은 자신의 가족을 파괴한 자에 대한 신성한 응징의 의무였다. 그는 최태석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것이다. 그의 돈, 그의 명예, 그의 제국,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까지 남김없이 파괴하여 자신이 겪었던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 것이었는지 절절하게 느끼게 해주리라. 한 아버지의 진정한 각성은 그렇게 가장 깊은 상처의 고백과 함께 시작되고 있었다. 한서연의 고백은 강지훈의 마지막 남은 감정의 족쇄를 끊어버렸다. 그의 분노는 뜨거운 용암에서 차가운 빙하로 변모했다. 이제 그의 목표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완벽한 해체 작업이었다. 최태석이라는 인간이 평생에 걸쳐 쌓아올린 모든 것. 그의 부, 그의 명성, 그의 자존심, 그리고 그의 제국을 먼지 하나 남기지 않고 세상에서 지워버리는 것. JH그룹의 최상층. 강지훈의 사무실은 거대한 전쟁 상황실이 되었다. 김동연 실장을 필두로 그룹 내 최고의 법률 전문가, 회계 분석가, 그리고 디지털 포렌식 팀으로 구성된 비공식 태스크포스 TF가 소집되었다. 그들의 임무는 단 하나, 태성그룹이라는 성을 무너뜨릴 가장 치명적인 공성망치를 찾아내는 것이었다. 지금부터 우리의 목표는 태성그룹의 단순한 사업적 타격이 아니다. 지훈은 거대한 스크린에 떠있는 태성그룹의 복잡한 지배 구조도를 응시하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합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거래, 숨겨진 비자금, 정경유착의 증거, 그리고 최태석 개인의 모든 불법 행위다. 그의 제국을 지탱하는 기둥들을 하나씩 뽑아낼 것이다. 그가 더 이상 발디딜 곳이 없도록, 숨쉴 공기조차 남아있지 않도록 만들 것이다. 팀원들은 숨을 죽였다. 그들은 언제나 냉철했지만 지금처럼 살기가 등등한 회장의 모습은 처음이었다. 이것은 기업 간의 전쟁을 넘어선 한 남자의 모든 것을 건 싸움이었다. 작전은 즉시 개시되었다. 법무팀은 태성그룹이 지난 20년간 체결한 모든 계약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겉보기에는 합법적인 계약들 속에 교묘하게 숨겨진 독소 조항이나 불공정 거래의 흔적을 찾아 헤맸다.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서류 더미 속에서 그들은 바늘을 찾는 심정으로 최태석의 탐욕이 남긴 얼룩을 추적했다. 회계 분석팀은 태성그룹의 재무제표와 세무자료를 파고들었다. 그들은 최첨단 분석 프로그램을 동원해 계열사 간의 부당 내부 거래, 자산 부풀리기, 분식회계의 증거를 찾기 시작했다. 마치 암세포를 찾아내듯 그들은 숫자로 위장된 거짓말의 실체를 벗겨나갔다. 한편 김동연 실장은 물밑으로 움직였다. 그는 자신의 광범위한 정보망을 이용해 최태석에게 불만을 품고 있거나
그의 비리를 알고 있는 태성그룹의 전직 임원이나 내부 고발자들을 비밀리에 접촉했다. 돈, 새로운 직장, 혹은 신변 보호 등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약속하며 그들의 입을 열기 위해 노력했다. 그것은 위험하지만 가장 확실하게 적의 심장부에 비수를 꽂을 수 있는 방법이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강지훈이 직접 관리하는 JH그룹의 사이버 보안팀이었다. 그들은 업계 최고의 화이트 해커들로 구성된 비밀 조직이었다. 지훈의 명령에 따라 그들은 태성그룹의 철벽 같은 보안망을 뚫고 최태석의 디지털 발자국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삭제된 이메일, 숨겨진 서버, 암호화된 통신 기록까지 복원해내며 최태석이 컴퓨터 뒤에 숨겨놓은 추악한 진실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탐색 끝에 마침내 첫 번째 균열이 발견되었다. 회계 분석팀이 태성그룹의 자회사 중 하나인 태성건설의 해외 플랜트 사업에서 수천억 원대의 자금이 증발한 사실을 포착했다. 서류상으로는 유령회사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자재비와 인건비로 지출된 것처럼 꾸며져 있었지만 자금의 최종 행선지는 조세피난처의 한 비밀 계좌였다. 찾았습니다. 회장님, 분석팀장이 흥분된 목소리로 보고했다. 프로젝트명 프로메테우스, 최태석이 지난 10년간 관리해온 비밀비자금 계좌입니다. 이 돈으로 정관계 인사들에게 뇌물을 주고 불법적인 로비를 벌인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스크린에는 돈이 오고 간 날짜와 유력 정치인들의 이름, 그리고 그 대가로 태성그룹이 따낸 관급 공사 목록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나타났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비리를 넘어 대한민국을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부패 스캔들의 서막이었다. 동시에 김 실장의 노력도 결실을 보았다. 최태석의 비서실에서 일하다 억울하게 해고된 한 직원이 결정적인 증언을 약속했다. 그는 최태석이 직접 뇌물 액수를 지시하고 증거 인멸을 명령하는 음성 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사이버 보안팀이 최후의 일격을 날렸다. 그들은 8년 전 최태석이 한서연을 떼어내기 위해 고용했던 사설탐정 사무소의 서버를 해킹하는 데 성공했다. 그곳에는 위조된 사진의 원본 파일과 함께 최태석이 직접 강지훈의 필체를 완벽하게 모방하여 그 여자가 두 번 다시 일어설 수 없을 만큼 잔인한 내용으로 편지를 작성하라고 지시하는 이메일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모든 증거가 모였다. 최태석의 제국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완벽하게 벼려진 칼날이 강지훈의 손에 쥐어졌다. 그날 밤 지훈은 전쟁 상황실의 거대한 스크린 앞에 홀로 섰. 스크린에는 최태석의 모든 죄악이 거대한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비자금, 뇌물, 배임, 횡령, 그리고 8년 전 한 여자의 인생을 망가뜨린 비열한 음모까지. 지훈은 그 증거들을 보며 어떤 희열도 느끼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차가운 분노와 함께 한서연과 강유나가 겪어야 했던 고통에 대한 깊은 슬픔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는 이 증거들이 단순한 복수의 도구가 아님을 알았다. 이것은 빼앗긴 정의를 되찾고 망가진 시간을 바로잡기 위한 심판의 망치였다. 그는 조용히 인터컴 버튼을 눌렀다. 김 실장, 모든 준비는 끝났어. 그의 목소리는 지독할 정도로 평온했다. 내일 아침 우리가 가진 모든 자료를 언론사와 검찰에 동시에 넘긴다. 태성그룹의 주가가 개장과 동시에 휴지 조각이 되도록 만들 거야. 최태석이 아침 뉴스를 보며 자신이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똑똑히 지켜보게 해줘. 이것은 선전포고가 아니었다. 사형 집행 선고였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증거, 8년 전의 이메일과 편지 위조에 대한 자료는 아직 남겨둬. 그건 내가 직접 그 인간의 얼굴에 던져줄 선물이니까. 강지훈의 전략적인 체스 게임은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왕을 잡으러 가는 마지막 한 수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오전 8시 정각,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모든 주요 언론사의 헤드라인이 하나의 이름으로 도배되기 시작했다. 속보 태성그룹, 수천억 원 대비자금 조성 및 정관계 로비 의혹, 내부 자료, 단독 입수. 뉴스는 삽시간에 전염병처럼 퍼져나갔다.
TV에서는 아나운서들이 흥분된 목소리로 관련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는 서버가 마비될 지경에 이르렀다. 사람들의 스마트폰은 쉴 새 없이 긴급 속보 알림을 울려댔다. 강지훈이 제공한 자료의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것은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었다. 조세 피난처에 설립된 유령 회사의 계좌 내역, 구체적인 뇌물 액수와 수수자 명단, 심지어 최태석의 목소리가 담긴 음성 파일까지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빼도 박도 못하는 명백한 증거들이었다. 그 시각 서울 평창동에 위치한 자신의 호화로운 저택에서 아침 식사를 하던 최태석은 비서의 다급한 보고를 받고 나서야 사태를 파악했다. 그는 처음에는 코웃음을 쳤다. 어디서 개가 짖는 소리를 가져오는 게야. 당장 법무팀에 연락해서 허위사실 유포로 모조리 고소해버려. 그의 오만함은 그러나 TV 화면에 자신의 비밀 계좌번호가 클로즈업되는 것을 본 순간 산산조각이 났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 심장이 얼음물에 담긴 것처럼 차갑게 식어내렸다. 이것은 단순한 공격이 아니었다. 누군가 자신의 가장 깊고 은밀한 심장부를 정확하게 겨냥해 칼을 꽂은 것이다. 말도 안 돼. 이게 어떻게? 그는 미친 듯이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다. 그가 돈으로 매수했던 정치인들, 검찰 고위 간부들, 언론사 사주들. 하지만 그의 전화에 응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미 거대한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고 그 불길에 함께 휩싸일 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었다. 그는 순식간에 혼자가 되었다. 철저하게 고립되었다. 오전 9시 증권시장이 개장했다. 결과는 처참했다. 태성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수직으로 낙하했다. 매도 주문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며 단 1분 만에 하한가를 기록했다. 태성건설, 태성화학, 태성물산, 거미줄처럼 얽혀있던 모든 계열사의 주가 역시 동반 폭락했다. 최태석이 평생에 걸쳐 쌓아올린 제국의 시가 총액이 단 몇 분 만에 수조 원이나 허공으로 증발해버렸다. JH그룹 본사 최상층 강지훈은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거대한 스크린에 분할된 수십 개의 화면을 통해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폭락하는 주가 그래프, 패닉에 빠진 기자들, 성난 시민들의 인터뷰, 그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연주처럼 보였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오직 지독한 냉정함만이 흐를 뿐이었다. 회장님, 김동현 실장이 조용히 다가와 보고했다. 계획대로 태성그룹의 주가는 회생 불가능한 수준까지 폭락했습니다. 지금입니다. 지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으로 첫 번째 막이 끝났다. 이제 두 번째 막, 즉 최후의 일격을 가할 시간이었다. 강지훈이 설계한 완벽한 덫은 바로 최태석의 탐욕 그 자체였다. 최태석은 자신의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대출받아왔다. 그리고 그 담보는 바로 자신이 보유한 태성그룹의 지분이었다. 주가가 폭락하자 담보의 가치 역시 형편없이 떨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금융기관들로부터 마진콜 통보가 빗발치기 시작했다. 담보 가치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졌으니 즉시 부족한 증거금을 채워넣거나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최후 통첩이었다. 지금 당장 5천억을 입금하지 않으시면 회장님의 지분을 즉시 반대 매매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 담당자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최태석은 수화기를 든 채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5천억. 평소에 그에게는 큰 돈이 아니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다. 비자금 계좌는 동결되었고 그의 모든 자산은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어 있었다. 그에게는 당장 동원할 수 있는 현금이 없었다. 그는 자존심을 버리고 다른 재벌 총수들에게까지 손을 벌렸지만 모두가 등을 돌렸다. 침몰하는 배에 함께 탈 사람은 없었다. 결국 마감 시한이 지났다. 금융기관들은 기계적으로 그리고 합법적으로 최태석의 지분을 시장에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한 해외 투자 펀드가 그 모든 물량을 단숨에 매집했다. 물론 그 펀드의 실소유주는 강지훈이었다. 오후 4시
태성그룹은 긴급 공시를 냈다. 최대 주주 변경. 최태석은 하루아침에 자신이 세운 왕국의 왕좌에서 끌어내려졌다. 그는 이제 빈털터리이자 온 국민의 지탄을 받는 범죄자일 뿐이었다. 그날 저녁, 최태석은 텅 빈 자신의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고급스러운 가구들이 이제는 그의 것이 아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마치 그의 몰락을 비웃는 듯 화려하게 반짝였다. 그는 자신의 실패를 곱씹었다. 대체 누가 자신을 이렇게 완벽하게 무너뜨렸단 말인가? 수많은 경쟁자의 얼굴이 떠올랐지만 이렇게 치밀하고 잔인한 방식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는 인물은 단 한 명뿐이었다. 강지훈, 그 젊고 오만한 늑대. 며칠 전 포럼에서 마주쳤던 그의 차가운 눈빛과 의미심장한 경고가 성광처럼 뇌리를 스쳤다. 사소한 부실 채권 하나가 제국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가 말했던 부실 채권은 바로 한서연이었다. 그제야 최태석은 모든 것을 깨달았다. 강지훈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8년 전의 일까지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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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최태석의 입에서 미친 사람 같은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선 체중으로 이글거렸다. 돈, 명예, 회사, 모든 것을 잃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그는 더욱 위험한 존재가 되었다. 잃을 것이 없는 자는 무엇이든 할 수 있으니까 그는 책상 서랍을 열어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들었다. 8년 전 사설탐정이 찍어보냈던 한서연의 사진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내 강지훈이 그 여자와 그녀의 딸을 어딘가에 숨겨두었으리라는 것을 직감했다. 강지훈. 최태석은 사진을 움켜쥔 채 증오의 찬 목소리로 읊조렸다. 내 놈이 나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겠다. 그렇다면 나도 내 놈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주마. 내 놈이 지키려 했던 바로 그것을 내 손으로 갈기갈기 찢어주겠다. 그의 눈에서 이성이 사라지고 오직 파멸을 향한 광기만이 번뜩이고 있었다. 제국의 황제에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늙은 악마는 자신의 마지막을 장식할 가장 끔찍하고 돌이킬 수 없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모든 것을 잃은 최태석의 정신은 광기로 빠르게 잠식되어 갔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강지훈에 대한 불타는 증오로 가득 찼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제국이 단 하루 만에 잿더미가 되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보아야 했다. 법의 심판, 사회적 비난, 그 어떤 것도 이제 그에게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남아 있었다. 강지훈, 내 놈이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았으니 나도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파괴하겠다. 그에게 강지훈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는 명백했다. 8년 동안이나 숨겨져 있던 여자, 그리고 그 여자가 낳은 딸. 최태석은 자신이 아직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 즉 폭력을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검찰의 수사망을 피해 은신처에 숨어 남은 비자금과 인맥을 총동원해 믿을 만한 해결사가 아닌 돈만 주면 무슨 짓이든 하는 무모한 전과자들을 섭외했다. 그의 지시는 간단하고도 잔인했다. 강지훈이 강변 별장에 숨겨둔 여자의 딸을 찾아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아이를 내 앞에 데려와 저항하는 자는 누구든 처리해도 좋다. 그는 강윤아를 인질로 삼아 강지훈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끌어내릴 계획이었다. 강지훈이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의 눈앞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것은 이성을 잃은 자의 마지막 발악이었다. 하지만 최태석은 강지훈이라는 남자를 너무 얕보고 있었다. 강지훈은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상대의 수를 몇 단계나 앞서 읽는 뛰어난 전략가였다. 그는 최태석 같은 부류의 인간이 궁지에 몰렸을 때 어떤 선택을 할지 정확히 예측하고 있었다. 법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자는 결국 가장 원시적인 방법, 즉 폭력에 의지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태성그룹이 무너지던 바로 그날 밤, 강지훈은 김동현 실장에게 이미 특별 지시를 내린 상태였다. 최태석이 반드시 움직일 것이다. 그의 목표는 서연 씨나 윤아가 될 거야. 지금부터 별장의 보안 등급을 최고 수준으로 격상시켜 경호 인력을 3배로 늘리고 외곽 경계망에 최첨단 감지 센서를 추가 설치해 쥐새끼 한 마리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만들어. 그것은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아니었다. 필연에 대한 준비였다. 별장은 이제 난공불락의 요새가 되었다. 24시간 감시 카메라가 숲속에 나무숲 하나하나의 움직임까지 포착했고, 열 감지기와 동작 감지 센서가 거미줄처럼 별장 주변을 둘러쌌다. 그리고 그곳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투력을 자랑하는 전직 특수부대 출신 경호원들이 소리 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이틀 후,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새벽, 최태석이 보낸 3명의 괴한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어둠을 틈타 별장에 높은 담벼락에 접근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움직임이 완벽하게 은폐되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경계선 500m 전방에 나타났을 때부터 이미 별장 지하에 위치한 중앙통제실의 수십 개 모니터에 그들의 모습이 선명하게 포착되고 있었다. 목표물 3명, 7시방향으로 접근 중. 예상 침투 경로는 C 3지점. 통제실의 보안팀장이 헤드셋에 대고 침착하게 보고했다. 모니터 앞에는 강지훈이 직접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눈은 먹이를 노리는 맹수처럼 번뜩이고 있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직접 지휘하고 있었다. 계획대로 안으로 끌어들여. 지훈이 낮은 목소리로 명령했다. 단 한 놈도 놓쳐선 안 돼. 괴한들은 손쉽게 담을 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침투가 성공했다고 믿으며 별장 본관을 향해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알지 못했다. 자신들이 지금 걷고 있는 길이 잘 짜인 거미줄의 한가운데라는 사실을. 그들이 미리 설정된 킬존, 즉 사방이 탁 트인 정원 중앙에 들어서는 순간이었다. 지금이다. 강지훈의 명령과 동시에 칠흑 같던 정원에 수십 개의 서치라이트가 일제히 켜졌다. 갑작스러운 빛에 눈이 먼 괴한들이 당황하여 주춤거리는 순간 사방의 어둠 속에서 검은 전투복을 입은 경호원들이 소리 없이 나타나 그들을 덮쳤다. 그 악어, 비명소리는 짧았다. 격렬한 격투는 없었다. 그것은 일방적인 제압이었다.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들 앞에서 어설픈 폭력배들은 어린아이와 같았다. 단 1분도 채 되지 않아 3명의 괴한은 모두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거나 제압당했다. 모든 과정은 마치 잘 짜인 군사작전처럼 신속하고 정확하게 끝났다. 잠시 후 별장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차들이 조용히 도착했다. 모든 것은 강지훈과 경찰 고위층과의 사전 협조하에 이루어진 일이었다. 붙잡힌 괴한들은 납치 미수 및 주거 침입 혐의의 현행범으로 즉시 연행되었다. 중앙통제실의 모니터에는 모든 상황이 종료된 고요한 정원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다. 강지훈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최태석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 이것은 더 이상 비즈니스도 복수도 아니었다. 이것은 자신의 가족을 위협한 해충을 박멸하는 신성한 의무였다. 경찰서로 연행된 괴한들은 얼마 버티지 못하고 모든 것을 자백했다. 그들의 배후에 최태석이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확보되었다. 단순한 경제사범으로 수사를 받던 최태석은 이제 살인교사와 납치미수라는 흉악 범죄의 주범이 되었다. 그는 이제 2번 다시 사회의 빛을 볼 수 없게 될 운명이었다. 지훈은 통제실의 다른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의 방 침대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윤아의 모습이 보이고 있었다. 천사 같은 아이의 얼굴을 보자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살기는 눈 녹듯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묵직한 아버지의 책임감이 내려앉았다. 그는 조용히 맹세했다. 다시는 그 어떤 어둠도 그 어떤 위협도 자신의 딸에게 닿지 못하게 하리라고. 이 지긋지긋한 악연의 고리를 자신의 손으로 완벽하게 끊어내리라고. 최태석과의 마지막 대면만이 남아있었다. 그에게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그의 눈앞에서 직접 확인시켜줄 시간이었다. 납치 미수 사건이 있고 며칠 후 도피 생활을 하던 최태석에게 마침내 연락이 닿았다. 발신자는 강지훈이었다. 그는 최태석에게 마지막으로 만날 장소와 시간을 제안했다. 그것은 제안의 형태를 띤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었다. 약속 장소는 JH그룹이 최근 인수한 서울 외곽에 버려진 제철소 부지였다. 한때는 태성그룹의 소유였으나 경영권이 넘어가면서 가장 먼저 매각된 최태석의 몰락을 상징하는 공간이었다. 최태석은 강지훈의 부하들에게 이끌려 낡고 거대한 공장 내부로 들어섰다. 며칠 만에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최고급 양복을 입고 위세를 떨치던 재벌 총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팽한 눈과 덥수룩한 수염을 한 초라한 도망자만이 서 있을 뿐이었다. 공장 중앙에는 의자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그 앞에는 강지훈이 서 있었다. 그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홀로 빛나는 포식자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이전과는 달리 두려움 없는 눈빛으로 최태석을 똑바로 응시하는 한서연이 서 있었다. 최태석의 눈은 핏발이 선 채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는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강지훈, 이 교활한 놈, 감히 나를 이곳으로 불러내지우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최태석을 위아래로 훑어볼 뿐이었다. 그 시선은 최태석의 남은 자존심마저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앉아. 지훈의 낮은 한마디에 최태석은 자신도 모르게 의자에 주저앉았다. 당신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제국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 이유가 궁금할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마련했어. 지훈은 공장 벽에 설치된 거대한 스크린을 향해 손짓했다. 스크린이 켜지자 태성그룹의 비밀, 비자금 계좌, 내역과 뇌물장부, 내부 거래 자료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기 시작했다. 최태석이 지난 수십 년간 저질러온 모든 범죄의 기록이었다. 프로젝트명 프로메테우스, 이름은 거창하더군. 하지만 실상은 나라의 세금을 좀먹는 추악한 기생충에 불과했지. 최태석은 이를 갈았다. 내 놈이 이 모든 것을. 그래, 내가 했어. 지훈은 담담하게 인정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해. 이건 당신이 저지른 수많은 죄악 중 가장 가벼운 것에 속하거든. 지훈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이제부터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해볼까? 그 순간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8년 전 날짜가 찍힌 이메일 한 통이었다. 발신인은 최태석, 수신인은 그가 고용했던 사설 탐정 사무소였다. 제목 지시사항, 강지훈의 필체를 완벽하게 모방할 것. 내용은 최대한 잔인하고 비열하게 그 여자가 2번 다시 일어설 희망조차 품지 못하도록 그녀의 영혼을 짓밟을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해서 보고할 것. 최태석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의 동공이 공포로 흔들렸다. 그는 그것이 어떻게 강지훈의 손에 들어갔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완벽하게 삭제하고 파기했다고 믿었던 그의 가장 추악한 비밀이었다. 스크린에는 곧이어 위조된 편지의 내용이 한 글자 한 글자 타이핑되기 시작했다. 서연아, 이 편지가 너에게 닿을 때쯤 모든 것은 끝나 있겠지. 미안하지만 너와의 시간은 잠시의 불장난이었을 뿐이다. 나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려 한다. 편지의 모든 내용이 스크린을 가득 채우자 공장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을 깬 것은 한서연이었다. 그녀는 8년 동안 겪었던 고통과 슬픔을 담아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당신은 대체 왜? 최태석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모든 증거 앞에서 그는 이제 변명조차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였다. 당신에게는 그저 사업상의 경쟁자를 제거하는 일이었을지 모르죠. 서연의 목소리는 점차 단단해지고 있었다. 하지만 나에게는 내 세상의 전부였어요. 당신은 내 믿음을, 내 사랑을, 내 미래를 전부 빼앗아갔어요. 그리고 당신은 내 인생만 망가뜨린 게 아니에요. 서연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오직
차가운 분노와 경멸만이 남아 있었다.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내 딸의 인생까지 짓밟았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를 잃게 만들었고 세상의 가장 어둡고 차가운 곳에서 굶주리고 상처받게 만들었어요. 당신이 저지른 짓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에요. 서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날아가 최태석의 심장에 밝혔다. 그는 마침내 무너져 내렸. 그는 고개를 들고 광기 어린 눈으로 지훈을 노려보며 소리쳤다. 내 놈 때문에 모든 게 다 내 놈 때문이야. 내 놈만 내 앞길을 막지 않았더라면, 내 놈만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어. 그것은 참회가 아닌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비겁한 변명이었다. 지훈은 천천히 최태석에게 다가갔다. 그는 허리를 숙여 발악하는 늙은 악마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며 속삭였다. 아니, 모든 건 당신의 탐욕과 오만함 때문이야. 지훈은 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그의 얼굴에 던졌다. 그것은 강윤아의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다. 친자 관계 확률 99, 999%. 당신은 내게서 사랑하는 여자를 빼앗아간 게 아니야. 당신은 한 아버지에게서 그의 딸이 태어나는 순간을, 딸이 처음으로 아빠라고 부르는 순간을, 그 아이가 자라는 7년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송두리째 앗아갔어. 지훈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지옥의 불길보다도 더 뜨거운 분노가 담겨 있었다. 그러니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야. 돈도 명예도 아닌 당신의 남은 인생 전부로. 바로 그 순간 공장 밖에서 수많은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붙게 닫혀있던 거대한 철문이 열리고 무장한 경찰 특공대원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최태석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강지훈의 손바닥 위에서 벌어진 한편의 연극이었다. 최태석 씨, 당신을 살인, 교사 및 납치미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비고 경찰들이 달려들어 저항하는 최태석의 팔을 꺾고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그는 끌려가면서까지 강지훈을 향해 악에 바친 저주를 퍼부었다. 강지훈 이대로 끝나지 않아. 내가 죽어서라도 내 놈을 저주할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텅 빈 공장 안에 공허하게 울리다. 굳게 닫히는 철문과 함께 사라졌다. 모든 것이 끝났다. 지독했던 악연의 마지막 페이지가 덮였다. 공장 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지훈과 서연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지훈이었다. 이제 다 끝났어. 그의 말에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 그녀의 뺨 위로 8년 만에 처음으로 안도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길고 길었던 악몽에서 마침내 깨어났음을 알리는 새로운 시작의 눈물이었다. 두 사람은 어둠이 걷히고 있는 공장 밖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동쪽 하늘에서 새로운 아침을 알리는 희미한 빛이 밝아오고 있었다. 최태석이 법의 심판을 받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태성그룹 게이트는 서서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갔다. 세상은 언제나 그랬듯 새로운 이슈를 향해 빠르게 흘러갔다. 하지만 강지훈과 한서연, 그리고 강윤아, 이 세 사람에게는 비로소 진짜 그들의 시간이 시작되고 있었다. 폭풍이 지나간 후의 고요함 속에서 강지훈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처리했다. 그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가정법원을 찾았다. 복잡한 입양 절차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딸 강윤아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아버지의 이름을 올리는 지극히 당연하고도 신성한 절차를 밟았다. 며칠 후 새로 발급된 서류에는 강윤아라는 이름 아래 부후 강지훈, 강지훈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지훈은 그 글자를 한참 동안 말없이 손가락으로 쓸어보았다. 7년의 공백을 메울 수는 없겠지만 이것은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기 위한 그의 첫 번째 약속이자 세상에 대한 공식적인 선언이었다. 그는 이제 한 아이의 완벽한 아버지였다. 강변의 별장은 더 이상 임시거처나 요새가 아니었다. 그곳은 세 사람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갔다. 아침이면 유나의 맑은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졌고 서연은 콧노래를 부르며
주방에서 맛있는 냄새를 피워올렸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지훈은 더 이상 차가운 성공의 탑에서 홀로 야경을 내려다보지 않았다. 그는 현관문 앞에서 다녀왔습니다. 라고 외쳤고 그를 향해 달려오는 작은 발소리를 들으며 하루의 피로를 씻어냈다. JH그룹의 직원들은 자신들의 회장이 변했다는 것을 가장 먼저 눈치챘다. 얼음장 같던 그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고 칼날 같던 그의 목소리에는 온기가 담기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일에 미쳐 사는 워커홀릭이 아니었다. 오후 6시가 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칼같이 퇴근했고 주말에는 그 어떤 중요한 약속도 잡지 않았다. 그 시간은 온전히 그의 가족을 위한 것이었다. 지훈과 서연 사이의 8년이라는 시간의 벽도 천천히 허물어져 갔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보듬어 주었다. 지훈은 자신이 없었던 시간 동안 서연이 겪어야 했던 고통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고 서연은 더 이상 과거의 오해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들의 관계는 불같은 연인의 사랑이라기보다는 오랜 풍파를 함께 겪어낸 전우애와 깊은 신뢰로 다시 쌓아 올려지고 있었다. 그들 사이의 가장 강력한 연결고리는 바로 유나였다. 하지만 유나는 여전히 지훈을 아저씨라고 불렀다. 지훈은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아이의 마음에 억지로 아빠라는 자리를 만들고 싶지 않았다. 언젠가 유나가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고 자신을 받아줄 그날까지 그는 묵묵히 기다리며 최고의 아빠가 되기 위해 노력할 뿐이었다. 그날은 아주 평범한 가을밤에 찾아왔다. 지훈은 유나와 함께 정원에 설치한 커다란 천체 망원경으로 밤하늘을 보고 있었다. 서연은 따뜻한 코코아를 들고 그들 곁에 서서 미소 짓고 있었다. 저 별이 북극성이야. 세상 모든 별들이 저 별을 중심으로 움직이지. 길을 잃었을 때 저 별만 찾으면 방향을 알 수 있어. 지훈의 설명에 유나는 동그란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는 한참 동안 망원경을 들여다보다가 문득 고개를 들어 지훈을 올려다보았다. 아저씨. 응. 유나야. 내 그림에 있던 아빠 별도 길을 잃었었잖아요. 지훈의 심장이 순간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그랬지. 유나는 다시 밤하늘을 한번 올려다본 후 지훈의 얼굴을 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는 밤하늘의 그 어떤 별보다도 밝게 빛났다. 그런데요. 이제는 길 안 잃어버려도 돼요. 북극성을 찾았으니까. 여기 있잖아요. 유나의 작은 손가락이 지훈의 가슴을 가리켰다. 그리고 아이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하다는 듯이 지훈이 7년 동안 꿈속에서만 그리던 그 한마디를 내뱉었다. 고마워요. 아빠.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었다. 지훈의 귀에는 오직 아빠라는 단어만이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다. 그는 뜨거운 것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그대로 주저앉아 유나를 품에 가득 안았다. 아이의 작고 따뜻한 체온이 그의 온몸으로 전해졌다. 그것은 그가 평생 이룩한 그 어떤 성공보다도 그가 소유한 그 어떤 부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한 것이었다. 서연은 조용히 다가와 눈물을 흘리며 부둥켜안은 두 사람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다. 잃어버렸던 별들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았다. 1년 후 봄, 따스한 햇살이 쏟아지는 한강공원. 돗자리 위에서 세 사람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유나는 1살 더 자라 더욱 밝고 씩씩한 아이가 되어 있었다. 아이는 잔디밭을 뛰어다니며 아빠와 술래잡기를 하고 있었다. 아빠, 나 잡아봐라. 우리 딸 정말 빠르네. 아빠가 금방 잡을 거야. 지훈은 슈트 대신 편안한 캐주얼 복장을 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과거의 냉철한 기업 총수의 그림자를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그저 사랑하는 딸과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한 평범한 아버지였다. 서연은 돗자리에 앉아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얼마 전 지훈의 지원을 받아 오랫동안 꿈꿔왔던 작은 어린이 전문 서점을 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힌 피해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당당하고 아름다운 여자였다. 지훈은 잠시 숨을 고르며 서연의 곁에 와 앉았다. 그는 부드러운 눈으로 아내와 딸을 번갈아 보았다.
행복해 지훈의 질문에 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어깨에 기댔다. 그녀의 미소 속에 모든 대답이 담겨 있었다.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이 끝나고 그들의 인생에 마침내 눈부신 아침이 찾아왔다. 과거의 상처는 희미한 흉터로 남았지만 그 상처는 오히려 그들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세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계절을 그들은 이제 함께 웃고 함께 이야기하며 서로의 가장 빛나는 별이 되어주며 살아갈 것이다. 그것은 지독한 악몽 끝에 찾아온 완전하고도 영원한 행복이었다.